지혜로 세상을 만나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역사학자 백승종님과 함께 동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님 지난번에 목소리가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 네. 다 회복되셨죠? 이제 괜찮죠? 네, 다행입니다. 네. 동학, 지금 방금 문자도 그렇지만 동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몰랐던 거를 새로 알게 됐다는 그런 댓글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참 동학을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동학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하셨나요? 네, 연구라긴 뭐 하지만 네. 동학에 제가 최초로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죠.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장차 역사를 공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고요. 네. 그때 이제 그 근본에 동학을 둔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였어요. 네. 70년대죠. 70년대 초반 독재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독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 안에서 어떤 그 민주주의와 만날 수 있는 뿌리를 찾고 싶었는데 네. 어린 마음에 보니까 동학이더라고요. 그래서 동학은 왜 실패했을까? 동학은 어떻게 그런 내용을 담게 됐을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때부터 쭉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사람이 워낙 둔하다 보니까 크게 네. 이루지는 못했고 아이고. 동학에 관해서는 한 2권 정도 책을 썼고요. 네. 동학에 관련된 간접적으로 관련된 책들까지 하면은 10권 이상을 썼으니까 아무튼 평생을 화두로 안고 살아온 그런 셈이 됐습니다. 참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결국은 선생님께서 고등학생 때 품었던 의문을 푸셨다는 뜻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저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도대체 19세기에 무슨 뭐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이런 거 없을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참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또 그런 통찰력을 얻는다고 하던데 동학을 연구하시면서 현재의 문제들을 여기서 짚어보기도 하십니까? 물론이죠.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동학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저의 현실에 대한 진단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역사 공부라고 하는 것이 제 경우도 그렇고 많은 제 동료들도 그렇습니다만 과거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기보다는 현실의 어떤 난관, 그러니까 뚫지 못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적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역사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제 경우는 늘 그렇죠. 제 경우는 언제나 그것은 과거로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고 과거 매력에 빠져가지고 과거 바닷속으로 떠내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관심을 가지고 과거를 보는데 그것은 언제나 이 현실의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타개하려고 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를 연구하지만 현재적 관심과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항상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전 또 그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어떤 그 회피, 그러니까 현재 문제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과거를 바라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네. 개인사로 옮아가면 어떤 분들은 그 과거에 굉장히 화려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과거를 맞아요. 돌아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 경우에는 확실하게 회피란 말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네, 지금 네. 현실이 싫으니까 과거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연구에서는 그렇게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연구해서 그걸로 현재를 제대로 냉정하게 바라보자 이 차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네. 정말 과거에 쏙 빠져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그렇고 제 많은 동료들은 그런 거는 아니고 현실에 대한 좀 균형 잡힌 이해를 원하니까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을지 궁금하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거를 만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방향까지도. 네. 오늘도 청취자를 위한 책 선물을 가져오셨다면서요. 얼마 전에 발간하신 저서를 또 들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네. 제 책 사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자라고 해서 책이 막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네. 동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역사를
좀 더 본격적으로 알고 싶어 하신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보답은 뭐겠어요? 제가 쓴 책을 두어 권씩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말하자면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이 세요각 백시 이야기라고는 네. 저희 집안의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권은 이제 해월 최시영, 그러니까 동학의 두 번째 교조였죠. 네. 그분에 관해서 쓴 책인데요. 그런데 그걸 왜 가져왔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동학 이야기와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얘기가 아니에요. 연결됩니까? 사실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해월 최시영에 관한 책이 연결된다는 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세요각 백시 이야기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 한 분은 이제 제 증조부님, 네. 또 한 분은 제 고조부님에 해당하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동학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증조부님 같은 경우는 관군의 입장에 서서 관군의 입장에서 동학이 이제 전주성을 차지했으니까 네네. 전주성을 빼앗으려면은 방법이 전주에 완산칠봉이라고는 이제 산봉우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대포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대포를 성에다 쏘면 동학군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협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대포를 쏘려고 하는데 산 꼭대기에 대포를 올리려니까 이게 쉽겠어요? 되게 어려웠답니다. 네네. 아무도 그 대포를 올리질 못했대요. 집에 전하는 전설에 따르면.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증조 할아버님이 워낙 힘이 좋으신 분이어서 번쩍 들어서 올려가지고 대포를 쏠 수 있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문자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동학편에 서지는 않았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또 전주성을 되찾으려고는 관군들의 노력이 네. 그 지역에 말하자면 부호들, 유지들의 도움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상징의 어법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동학과 만남이죠.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제 고조부신데요. 네. 그 고조부가 여럿입니다. 한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고조부를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고조부는 사실 8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쪽으로도 고조부가 있고 할머니 쪽으로도 고조부가 있고 또 증조 할머니 쪽으로도 고조부가 있고 그 이렇게 그렇게 다 되겠군요. 하면은 이에 네네. 말하자면 한 대가 올라갈 때마다 2의 n승이 되는 겁니다. 2의 1승씩 추가가 아버지만 됩니다. 따질 게 아니니까. 예. 네. 그래서 8명의 고조부가 누구나 다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이죠.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이름난 학자신데 그분은 그 지금 동학과 이 책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적에 전라관찰사의 종사관이었습니다. 종사관이라는 비서관입니다. 네네. 비서관으로서 동학 농민들을 회유하기 위한 노력을 한 몇 명의 비서관 중에 한 분이 제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예. 그 역시 정부 입장에 쓴 거죠. 네네. 그런데 그러네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할아버지가 결국은 동학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동학 농민혁명이 끝난 다음에 동학을 두둔하고 동학을 옹호하고 동학을 선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쓰신 글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허. 1900년대 초기에 서울에서 나온 신문이나 잡지에 그 할아버지가 쓴 글이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동학은 결코 저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몰랐잖아요, 처음에는. 네네. 그렇듯이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동학의 편이기도 했을 수 있고 동학의 반대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 할아버지들이 그랬듯이 반동학에서 친동학이 되었을 수도 그렇게 있다. 생각이 변했을 수도 있고. 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지금은 동학을 다 우호적으로 보지 않아요. 네. 그게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우리나라가 1948년에 선거를 할 때 여자한테도 참정권을 줬다는 거. 이게 뭐 맨날 이런 민주주의를 우리가 서양에서 이식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식했다고 주장하는 서양의 여성 참정권이 없을 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자, 교수님의 저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해월 최시형 그리고 세효각 백시 이야기 두 권인데요. 원하는 책 제목과 함께 샵 030에 문자 메시지를 신청해 주시면 각각 두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자, 동학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 이념적 지향점을 가지고 인류 공동체를 위한 실천을 보여준 사건이다. 라고 동학 농민운동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나눈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얘기 시작할까요? 맞아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는 동학의 뿌리를 우리가 캤던 거죠. 동학의 뿌리를 우리가 잘 파보면은 그 뿌리가 적어도 18세기까지 소급이 된다. 18세기에 평민 지식인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면서 그 많은 지식인들, 우리가 이름을 다 잊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무슨 사건이나 사고에 직접 관계된 사람들만 기록이 돼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다 새로운 세상을 원하면서 보다 더 정의로운 세상, 보다 더 본질적으로 유교적 가치에 가까운, 불교적 가치에 가까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비밀 결사를 만들고 그런 흐름이 쭉 이어져 가지고 수훈 최재호라고 하는 종교적 천재를 만나서 동학이 탄생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시간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동학의 큰 스승인 두 분, 수훈 최재호와 해월 최시영 선생이 추구한 바가 뭐였나? 그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말씀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절대적인 존중이라고는 표현일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서로를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 대상은 한없이 넓다.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생태평등의 가치를 그분들은 힘껏 주장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둘째 시간에 했고요. 네.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그런 고상한 주장들이 부당하고 불의하고 뭐랄까 억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어떤 운동이 될 수 없는 건가 있는 건가? 그런 운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결말이 어땠던가 하는 것들을 세 번째 시간에 본 거예요. 즉 동학, 농민, 혁명의 전개 과정,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할 건가가 문제가 될 텐데 그건 앞서 한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현재적 가치를 좀 추구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네. 현재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러게요. 뭐 그게 참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물론이죠. 아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생태적 평등이라고 하는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가치관의 실현, 그러니까 가치관 자체가 우선 우리에게 형성이 돼야 되겠고 그걸 실천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전 인류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 평등의 가치와 직결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많은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행동을 요구한다. 쉬운 말은 아니네요. 맞아요. 네.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가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동학이 퍼질 그 당시의 사회와 지금 사회에 공통점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많죠. 그러니까 그 중에 뭐 한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지만 네. 하나는 불평등입니다. 불평등의 심화. 우리는 뭐 민주사회라고 하고 우리는 잘 사는 세상이 된 건 맞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평등이라는 것은 뭐 물적인 평등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총체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인격은 제대로 존중되고 있는가? 우리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사이에서 국가 간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태계의 일부로서 마치 우리가 이 생태계를 마음껏 지배해도 되는 폭군인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점에서 불평등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와 관련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우리는 지나치게 성과, 결과에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전부 1등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도 1등, 사회적으로도 1등, 국가적으로도 1등. 너무 그렇지 않은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소외가 발생하잖아요. 소외. 그 소외의 문제를 우리는 그러니까 뭐
조금 어려운 말로 타자화라는 표현도 쓰고 대상화라는 말도 씁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도 우리가 벗어나야 할 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점이라고 비슷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많은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염병이라는 게 그 동학이 나타날 때도 괴질. 그때는 이제 그 병이 뭔지도 모르니까 괴질이 유행하고 있어서 이게 망조 같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오늘날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얼마 전에는 코로나가 있었고 코로나 전에는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질환들이 계속 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그 전염 질환. 그것도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적인 문제죠. 그게 결국은 다 생태계의 파괴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닌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은 기후 위기도 결국 생태 위기의 한 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을 그러니까 우주 자연의 질서의 파괴, 그것도 자연적인 파괴가 아니라 인위적인 우리들의 잘못이 많이 반영된 그런 파괴 현상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괴질이 지금에 와서는 콜레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네. 이게 잘 알 수 없는 괴상한 병이다라고 해서 맞아요. 괴질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원인도 알 수 없고 모르는 치료할 거죠. 줄도 모르고 지금의 이제 바이러스 질환도 일종의 괴질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오늘날 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전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만약에 슈퍼박테리아든가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회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원 상생을 제시를 해요. 이건 뭔가요? 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은 원한을 풀고 서로 살아갈 길을,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살아갈 길을 찾는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원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생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생. 상생은 서로가 서로를 살린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브라질 사람을 살게 하고 브라질 사람은 나를 살게 하고 우리는 브라질의 숲을 살리고 그러면 브라질의 숲은 우리를 살게 하고 그러니까 혼자만 살겠다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고 함께 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살려는 해원 상생이라는 말 자체가 함께 살겠다는 노력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전통 문화 중에 깍두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놀이할 때 애들 좀 잘 못하면 깍두기 시켜주잖아요. 맞아요. 네. 이것도 해원 상생의 일종이네요. 맞아요. 끼워주는 거죠. 네. 너라고 해서 소외시키지 않는 거죠. 네. 소외시키지 않고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전통 문화였군요. 네. 현대 사회 자체가 사실은 뭐 과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거대합니다. 시스템 자체도 엄청 방대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이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의 어려움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께서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동학이 주장했던 유무상자, 그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서로 돕고 사는 그런 거하고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가령 딱 하나를 찝어봐라면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게 좀 슬픕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률이 낮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자살률이 높다고 말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은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정말 뭐 참을 수 없는 고통, 질병의 고통 이런 거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사회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의 사회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얼마나 좌절되고 소외되고 배제되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혐오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가 하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 우리는 굉장히 잘 살게 됐고 정말 훌륭한 나라를 만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네네.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 우리가 상생을 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뭐 옷을 준다, 빵을 준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네. 그 사람들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그게 필요한 일이고 그거는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기술을 선용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그 기술의 힘으로도 극복을 할 수 있다. 네. 네. 하지만 극복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안 갖고 있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물질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중심이 되는 것은 관계를 우리의 잘못된 관계를 본질적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결심 그리고 우리의 실천이 정말 필요하죠. 우리의 실천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학이 현재 우리에게도 이제 가르침을 정말 많이 주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볼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반박을 좀 해보자면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잘 발달한 사회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뭐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고부가 가치의 물건을 생산하는 거를 어떤 저 먼 나라에 무슨 뭐 바나나 따는 거 하고 좀 비교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공신력이 높은 기관에서 발표한 혁신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세계 혁신 지수 발표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에서 4번째 나라거든요. 굉장히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 일본과 같은 나라보다 독일과 같은 나라로 훨씬 앞서 있거든요. 저는 그런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말을 한다면 가령 브라질에서 바나나를 따는 사람은 네. 한 식구가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나나를 따서 수출을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먹을 곳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부가 가치 생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대접을 받는 것이 옳다고는 하지만 지구상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라고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따뜻한 시선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발달된 기술과 우리의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지구상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적정한 기술을 알려주고 적정한 생산 방법을 알려주고 그들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무슨 어디에다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선행이기 전에 우리의 인간적 의무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들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우리가 생산해서 그들한테 파는 게 더 우리한테는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정말 힘이 약해지면 우리의 물건을 살 수 있나요? 없죠. 그들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제품들은 훨씬 더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게 이제 상생의 논리인 거고 그게 바로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부분만 썩어버리면은 거기만 썩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위기에 빠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동양고주파입니다. 창부 타령. 동양고주파의 창부 타령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백재나님께서 어느 나라나 산업사회로 가면서 인간성과 정신문명은 발전 속도가 더디고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역사학자 백승종님과 함께 동학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고요. 백승종 교수님께서 최근에 내신 저서 2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평민지식인이자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시영의 일생을 다룬 책 해월 최시형, 그리고 수원백시 가문의 역사를 통해 조선 선비와 그 가족들의 생애를 살필 수 있는 세효각 백시 이야기입니다. 원하는 책 제목과 함께 샵 0302 문자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각각 2분 추첨해서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자, 앞서 동학 관점에서 성장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동학을 베이스로 깔고 본다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건가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열심히 산업 전선에서 노력하고 또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많은 훌륭한 경영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원론적인 원칙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적에 그들의 개인적인 또는 기업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거시적인 틀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주 소박한 개인들의 미시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유무상자의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유무상자의 유무상자.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거는 가진 사람이고 무라고 하는 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처지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유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무가 되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우리를 언제나 나는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규정하지만 실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대적인 개념인데 경제를 볼 적에 그런 상대적인 개념 속에서 여기서는 내가 가진 편에 속하는데, 그렇다면 가지지 못한 사람과 내가 서로가 서로를 기대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야죠. 그리고 또 저기서는 내가 없는 사람인데 없는 사람이라고 있는 사람에게 불평만 하고 거역하고 저항만 하기보다는 그 유무상자의 정신을 통해서 그럼 저 사람이 나에게 가진 저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장면에서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해서 결국은 상자. 상자란 말 서로가 서로의 미천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타도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는 좋은 친구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가 간에도 그런 거죠. 우리가 이집트에 가서 뭘 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막 우리가 거기서 돈을 얼마를 벌게 되었다는 것만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는 너무 유치하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거기서 가령 60조 원을 벌었다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순이익이 거기서 가령 20조가 발생했다면 그 20조를 한국으로 다 가져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적어도 그중에서 5조 원이나 10조 원은 이집트를 비롯해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게 간접적인 방식이든 직접적인 방식이든 다시 투자를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를, 기업도 기업의 생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돈을 벌고 있는 그 터전이나 시장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 그 시장 자체를 좀 귀하게 여기고 키울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장 관리를 잘하자 이거예요. 어장 관리를 여기서도 그 말이 쓰이는군요. 그죠. 어장 네. 관리를 잘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씨가 말라버리는 거잖아요. 어장이 망가지는 어장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농부는 어부는 그 다음에 뭘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고 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더 통통하게 만들어줘야 되네요. 맞아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게 동학에 있군요. 네. 놀랍습니다. 그 과거에는 마을 공동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마을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그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옆집이나 저 좀 건너편 집이라도 이런 협동을 하거나 연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런 사회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요새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제가 방송하는 이 순간에는 우리 한 선생님과 저와 그리고 이 저 유리창 밖에 있는 제작진들이 우리가 생태계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취하면서 함께 살기를 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을 공동체죠. 그러니까 아파트에도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유치원도 동도 있고 뭣도 뭐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네네. 그걸 하필 네. 옛날 초가집 짓고 살던 마을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네. 커녕 전철을 타면 전철에 한 칸에 같이 있는 분들이 그게 마을 공동체 아닙니까? 그 타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속한 장면에서 자기를 스스로 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네. 나머지 사람과 관계를 다 절단을 내놓고서 마을 공동체를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어떤 의미에서는 한 장에서 그 짧은 시간에라도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방송이 지금 여기서 전파가 막 어떻게 되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실망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걸 항구적인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 순간순간에 공동체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하면 서로가 서로를 더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걸 그냥 그 하루에 스쳐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 네. 저도 지금 살짝 상상을 해봤거든요. 제가 좀 이따도 기차를 타야 되고 뭐 지하철도 많이 타고 다니고 하는데 그 지하철 칸 안에 있는 사람, 기차 한 칸 안에 있는 사람을 만약에 나의 이웃이다, 공동체다, 뭐 한 시간이라도 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훨씬 부드럽겠네요. 맞아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아우, 좋습니다. 이런 태도가 근데 환경을 지키는 데까지 영향을 줍니까?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물을 떠날 수 없고 공기를 떠날 수 없잖아요. 네네. 흙을 떠날 수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막 저 독한 살충제로 또 무조건 필요하니까 다 잘라버리고 또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세운 건물도 다 함부로 부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닐까요? 동학의 사상을 현재 잘 계승하고 있는 분으로 이제 장일순 선생님을 꼽으셨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네, 장일순 선생님은 이분은 특이하게도 본인의 저술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술을 하고도 남을 뿐인데 저술이 없어요. 저 같은 빈술에는 요란하게 책을 많이 쓰는데 이 장일순 선생 같은 참된 그릇은 스스로 글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림도 잘 그리죠. 말씀도 잘하죠. 네. 그리고 이분은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런 사랑을 전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시인 중에 김지아라고 하는 분이 있죠. 네. 그분도 이분의 사실 제자입니다. 이분의 사상적 제자입니다. 또 여러분들 뭐 이용하시는 그 유기농 그 거래 장소 중에 두레 같은 곳 있죠. 두레. 네. 뭐 그런 두레 협동조합 네. 이런 것도 다 저 장일순 선생님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 선생님은 한살림이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보셨죠? 네. 그 한살림도 이게 장 선생님이 만든 앞장서서 만든 그런 운동 단체이자 말하자면 조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그런 실천 운동을 많이 했고 가장 눈에 띄는 또 다른 걸 예로 들면 언젠가 우리가 북한 동포를 도운 적도 있어요. 북한에 수재가 막 발생했을 때 있습니다. 네. 그때도 그 일을 가장 앞장서신 분이 장일순 선생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분은 또 민주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좀 더 밝게, 세상을 좀 더 평등하게, 세상을 좀 더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이 장일순 선생이다. 이분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와 비교해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분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을 거의 마무리를 하면서요. 이 시대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한 말씀으로 드리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길게 하면 뭐 책을 써야 되겠죠. 예. 그런 책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서도 그 네. 생태주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우리는 관계의 본질적 전환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에너지의 전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고방식을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 그리고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들까지도 포함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상생해야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버스 칸에 있는 이웃들하고도 네. 비슷한 개념이네요. 네. 상생입니다. 상생. 이렇게 해서 상생을 할 수 있다. 자, 이제 한 달 동안 동학에 대해서 저희 문화시대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앞으로 역사학자로서 목표를 더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는 뭐 한결같은 목적인데요. 제가 동학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가령 뭐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세계 여러 제국들에 대해서도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크게 관심을 갖는 건 바로 보다 나은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방법이 무엇일까?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저는 시민 역사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시민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시민과 함께 세상을 조금씩 뜯어 고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보다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 역사가.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 역사가로서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의 역사 얘기를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런 따뜻한 지지와 응원과 격려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주 동안 인문학 산책을 해주신 역사학자 백승종님의 시간이었습니다. 4주 동안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음을 알아차리다님께서 해원상생,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이야기 인상 깊습니다. 석준님의 깍두기 얘기도 좋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뜻있는 어른과 청소년이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우리의 오래된 미래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백승종님의 책 동학에서 미래를 배운다 속에 문장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그림의 화류동풍,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내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